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오늘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북한 핵 이슈 잡으실 거 아니에요? 뭐 뻔하죠, 뭐. 네. 화성 15형. 화성 15형. 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할 때 그 화성입니까? 뭐 그런 그렇겠죠. 의미일 예. 것으로 보이긴 하나. 예. 네. 오늘 화성 15형 쏘았다는데 어제 새벽에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3시 17분께였죠. 예.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안 쪽으로 이제 발사를 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낮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12시 반. 북한이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른 표준시를 쓰기 때문에. 예. 30분 차이가 있는데, 북한 시간으로는 12시인 거죠. 그러니까.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이제 중대 보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네. 이번에 실험 발사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70일 동안 조용히 있었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북미 간에 이제 접촉이 좀 있지 않았느냐. 예. 그것도 있고 또 중국이 또 당 대표 대회도 있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예. 그런 과정이 이제 지난 다음에 이제 중국이 특사를 보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별로 성과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만나지도 않고 그냥 갔죠. 북미 간의 의견이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뭔가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시 쏜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였다 이렇게 말씀. 기본적으로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건 그렇고 뭐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새벽에 쏜 이 화성 15호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우리 군이 이제 분석한 대로는 예. 그 최고 고도가 이제 역대 최고치입니다. 예. 4,500km까지 올라갔다는 거고요. 비행 거리는 이제 960km. 그러니까 아주 고각으로 발사를 한 거죠. 예. 북한 역시 뭐 비슷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 고도 4,475km. 예. 비행 거리는 950km였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예. 미사일의 이제 이 최대 사거리가 예. 보통 고도의 2배 내지 3배 이렇게 예. 추정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3배 정도로 추정을 하게 되면 거의 13,000여 킬로미터까지 갈 수 있는 그러면 이제까지하고는 달리 다르네요. 그러니까 미국 동부까지 도달이 가능해진다. 미국 동부까지. 예. 와. 그러니까 워싱턴 DC도 원하면 타격할 수 있다. 예. 뭐 이제 이런 얘기죠. 예. 지난번에 이제 화성 14형 경우에 최대 사거리가 한 8,000km.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서부에 떨어지는 정도 아니었느냐라고 분석들 많이 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동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실 이 정도면 전 세계 어디라도 그러네요. 사실은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일단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아까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YTN TV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 군의 철통 같은 방위 태세와 육해공 모든 전력을 동원해서 뭐 초전박살의 의지를 막 나타내시던데. 네. 우리 군은 충분히 잘 대응하고. 이번에 이제 뭐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했죠. 예. 그러니까 6분 만에 이제 대형 미사일 발사도 하고. 예. 이제 그런 점에서는 뭐 이제까지 대응했던 것보다 가장 신속하게 대응을 했으나. 네. 그래도 우리 국민들 느낌으로는 뭔가 좀 미진하죠. 예. 이 ICBM을 북한은 개발했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는 현실도 그렇고. 예. 저걸 과연 우리가 이 사드 배치했다 그래서 막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런데다가 이번에도 역시 이제 우리 군의 예상이 약간 좀 빗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번에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을 좀 했거든요. 그렇죠. 한미일 정부 당국이. 예, 예.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이제 미사일 궤적 추적하는 레이더 가동하고 하니까 이게 표시가 확 난 겁니다. 예. 그런데 뭐 대략 뭐 화성 14형을 뭐 다시 발사하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예. 그리고 처음에 오늘 이제 발사하고 난 직후에도 국방부 쪽에서는 네. 대략 이제 이 장거리 미사일이긴 하나 화성 14형 계열이 아니겠는가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그거보다는 약간 좀 급이 다른
클래스가 다른 예. 그런 것으로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 보통 이제 북한이 개발하려고 하는 대륙간 탄도탄 ICBM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으로 나갔다가 그다음에 떨어지면서 이제 네. 타겟을 향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고도가 4,500km라 그러면 대기권 밖으로 한참 나간 거죠. 사실은. 나갔죠. 한 1,000km 정도 이상.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들어온 건데 예. 들어오는 과정에 이제 사실은 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 고열을 견뎌내야 되잖아요. 탄두가 예. 깨지지 않고 폭발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목적지까지 목표 지점까지 딱 도달해야 되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ICBM 기술에서도 가장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데 네. 이번에 그거 과연 이제 확보를 했겠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그 여러 개로 분리돼서 낙하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탄두 하나가 싹 올라갔으면 하나가 똑 떨어져야 정상인데 그렇죠.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서 떨어지니까 일본 쪽에서는 이거 다탄두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네. 그런데 북한이 뭐 이 한 개짜리도 못 쏘아 올리는데 어떻게 예. 다탄두를 쏘아 올렸겠느냐. 그 기술은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면 예. 이 탄두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추측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그 북한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 대기권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부품 소재, 네. 6,000에서 7,000도의 온도를 견뎌야 될 소재 부분 개발하고 그다음에 또 엔진 부분도 중요한 파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엔진이 이게 뭐 사실은 자체 개발 엔진이라고 보기엔 좀 뭐한 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추정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한 그러니까 구소련 시절부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엔진 생산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거를 사들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네. RD250 모델인데 네. 이게 원래 추력이 한 80 내지 90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0,000km 이상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추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직경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게 연소기가 2개가 달려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처음에 이제 화성 14형 쏘아 올릴 때는 예. 그 RD250의 연소기 2개 가운데 하나만 사용했을 가능성. 그렇게 좀 소형화를 해가지고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이제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네. 나오는 얘기가 원래 그대로. 네. 그러니까 원래 추력 그대로. 그러니까 원래 그 디자인했던 그 형태 그대로. 예. 그러니까 발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입한 그대로. 예. 그런 추정도 가능하고 지금 또 다른 추정은 뭐냐 하면 보조 엔진 한 6개 내지 8개를 묶어서 예. 이번에 급한 대로 쏜 거 아니냐. 일단 보여주는 게 필요하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고도를 높이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예. 그랬을 가능성도 지금 함께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네. 뭐 그와 달리 2단 추진체 엔진을 통째로 그러니까 아예 신형으로 개발해서 교체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재밌게라는 판이 참 이상합니다. 관심 있게 봤던 대목이 네. 평생에서 쏘았을 때 이동식 발사대를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네. 이라크 전쟁하고 할 때 가장 미군이 힘들어했던 게 이 발사대, 이동식 발사대를 찾아서 사전에 폭격하는 것이었는데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동안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그 군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 네. 할 때 보면 이제 그 시위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창건일 같은 그런 네, 경우에 군사 퍼레이드 하죠. 네, 퍼레이드 할 때 이제 많이 시위를 했었고 그래서 네. 뭐 대략 중국산 그 트럭을 개조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네. 그런 이동식 이제 장치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 과연 그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동식으로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연속이 이게 좀 사이즈가 작아야 된다는 거죠. 직경이.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 뭐 RD250 원래 그대로 사용했거나 직경이 그러면 3m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예, 예. 이동식으로 이게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탑재해서 쏘기에는 굉장히 좀 너무 큰 거죠. 또는 보조 엔진 6개 내지 8개를 묶어 사용했다라고 네. 한다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위장한 하지만 실제로는 이동식이 아닐 그럴 가능성이 지금 없잖아 있죠. 네. 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곽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부터 노인까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귀가 솔깃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주거복지 로드맵 구체적 지원 내용 국토교통부의 박선호 주택토지실장과 함께 말씀 나눠볼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자로 주십시오. 제가 박선호 실장께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주거복지 대책은 이번에 나온 로드맵 이 내용을 좀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대책은 사실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이 많이 이미 늘은 상태고 전반적으로 주거의 질은 높아졌지만 아직도 40% 정도 되는 국민들이 내 집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 집 마련이 어렵고 또 주기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 때문에 좀 고통을 받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청년, 신혼부부 또 고령층 네. 맞춤형으로 임대주택 지원, 주택 자금 지원, 또 주거급여 지원 이런 종합적인 패키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에 네. 정부의 이제 청사진이 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모든 지원 계획을 만들어서 실천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5년 동안 이제 이 로드맵을 만드신다는 거겠죠? 직접. 아닙니다. 오늘 만들어진 로드맵에 의해서 예. 앞으로 5년 동안의 주거 지원 시책들을 펼쳐 나갈 거고요. 그렇군요. 또 로드맵을 접하게 되는 청년 신혼부부 그다음에 저소득 서민층 분들은 이번 로드맵을 참고해서 네. 앞으로의 각 개인의 주거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하시는데도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뒀습니다. 네.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30만 실을 공급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청년들이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시고 이게 임대주택 공급에 또 다른 지원이 있는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청년들은 19세 이상, 예. 39세까지를 청년의 범위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20만 개의 주거 공간을 5년 동안, 그러니까 각 매년 4만 실 정도를 네. 공급을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임대주택 이외에 청년들한테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내 집 마련 자금을 저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최고금리가 약 3.3% 정도 됩니다. 예. 신설하기로 했고요. 예. 지금은 25세 미만의 청년들이 혼자 사는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대출이 되고 있지 않은데 네. 19세 이상의 청년들도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월세 예. 대출의 한도도 40만 원까지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만 지원되는 행복주택을 예. 누구라도 19세부터 39세에 해당하는 분들은 앞으로 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분호를 넓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이게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공급하는 주택들의 약 60% 정도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고요. 예. 나머지 40%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정부가 이렇게 야심차다 그럴까요? 아주 단단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하셔서 로드맵을 발표를 하셔서 이제 주거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주신다면 정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물가 안정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저출산이 올해도 출산율이 1.03 정도 될 정도로 아주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신혼부부들 결국 주거비 마련에 가장 압박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대해서도 나름대로 단단한 로드맵을 만드셨을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문제 꼭 대응을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지원 내용들을 많이 담았는데요. 예. 공공임대주택을 먼저 한 4만 호 연간 공급을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 2배 정도 증가한 물량이고요. 예. 특히 임대주택 말고 자기 집 마련을 원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신혼희망타운 7만 호
정도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고요. 예. 이 신혼희망태원은 단순히 주거 지원뿐만이 아니라 보육이나 육아,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을 그 같은 공간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네. 공공분양주택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간 아파트에 청약을 하시는 경우에 예.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 공급 물량, 우선 공급하는 물량도 20%까지로 2배 늘렸습니다. 예. 특별 공급의 대상을 지금까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신혼부부만 되던 것을 7년까지로 확대했고요. 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 또 자녀가 없으신 신혼부부들도 지금까지 특별 공급이 안 되던 것을 앞으로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이라든가 전세보증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용 대출 상품을 내놨는데요. 대출 한도는 늘리고 금리는 확 낮춰서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걸 쭉 들어보니까 이제 결국은 젊은 청년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신혼부부에게도 도움이 되고 요즘 대부분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타겟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신혼부부에게 타겟팅을 하셔서 이분들이 출산과 주거 문제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또 이분들의 소비 성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떤 특별하게 젊은 층에게 이렇게 공급 타겟을 둔 이유가 뭐라고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이유 이외에도 네.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의 어떤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업률이 지금 9.8%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네. 뭐 속된 말로 지옥고,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이런 데 의존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주거 문제에 조금 더 도움을 드려서 네. 학업이나 생업에 이런 청년층들이 전념토록 해야지 사회도 건강해지고 미래의 활력도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또 신혼부부의 저출산 문제도 지금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출생아 수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예. 이런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미래 가늠하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청취자분 중에 4788번님이 실장님께 질문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청약 없이 공공주택 신청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 일단은 뭐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금 2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청약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쉽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예. 청약통장이 없으시더라도 네. 청년층의 경우에는 원하시는 주택을 신청하면서 청약통장을 만드셔도 자격이 대부분 프로그램에 있어서 부여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정부가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 내용을 자세히 박선호 실장께서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런 정책들에 대한 효과 부분에서 이제 뭐 우려라 그럴까요? 조금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수도권, 서울 수도권 지역의 60%가 공급이 되고 이게 무주택자라고 하고 신혼부부라고 하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경제력, 즉 소득 규모가 돼야지만 이것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정말 우리가 IMF 때 허리가 무너졌다고 하는 중산층 이하의 어떤 가정들이 복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이쪽 계층의 젊은 층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그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네. 이와 같은 주택을 신청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자기 부담만 가지고도 예. 충분히 주택을 신청하고 입주하실 수 있도록 예. 다양한 그 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네. 청년층에 대한 전월세 대출, 그 다음에 신혼부부에 대한 전용 예. 모기지 상품 같은 것들을 결합을 해서 본인들이 주택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한 돈들을 차근차근 저금을 통해서 갚아 나가시게 되면은 네. 이분들의 자산 형성 또 앞으로 주거 사다리를 예. 통해 갖고 조금 더 좋은 여건의 예. 주택으로 옮겨가실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고령화 사회지 않습니까? 네. 그 결국은 이 로드맵 안에 고령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금형 매입 임대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좀 설명 좀 주시죠. 예, 사실 고령자분들 중에 집은 있지만 은퇴를 하고 난 연후라서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서 네.
노후 생활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분들이 갖고 계신 주택을 LH나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네. 사들여서 예. 그 집을 여러 채의 공동주택 형태로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주택을 대학생이나 청년들한테 입주를 시키고요. 그 집을 파신 고령자분들도 같은 주택에 한 가구로서 입주를 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그 집을 파신 분들에게는 네. 주택 매각을 하신 대금을 예. 뭐 10년, 20년 아니면 30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연금 형태로 꾸준히 지급을 해드려서 네. 생활비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시범 사업을 내년 중에 시행할 계획이고요. 네. 다양한 입지에서 다양한 분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 점차 확대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임대주택 등록 혜택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중에 네. 따로 그 지금까지 마련한 알겠습니다. 정책들 마지막 그 조율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네. 그것을 준비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예. 있습니다. 아이고,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었습니다. YTN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